김현정의 뉴스 쇼. 애청자 여러분, 편안한 연휴 보내고 계십니까? 정말 끝날 것 같지 않던 연휴의 끝이 이제는 보이네요. 벌써 금요일입니다. 추석 특집으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추석 특집도 오늘이 마지막 시간인데요. 마지막까지 꾹꾹 눌러서 오늘 풍성하게 준비했습니다. 1부는 가을 남자 영화평론가 오동진 씨와 함께 가을 여행, 가을 영화 여행 떠나고 있는데요. 이제 2편 남겨놓고 있습니다. 어떤 영화들을 골라오셨을지 잠시 후에 만나보시고요. 2부에서는 어제에 이어서 유홍준 교수와 함께 알쓸신명, 알면 알수록 신비한 국내 명소들 찾아가 보고 있죠. 오늘 3위, 2위, 1위 남겨놓고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광고 듣고 출발합니다. 추석 특집 김현정의 뉴스쇼 오동진 평론가와 함께하는 가을 영화 여행. 오늘 오동진 씨 마지막 시간으로 모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유홍준 교수님한테 전해주세요. 그러니까 저도 뭐 월간지에서 한 2년 넘게 영화 명소? 그러니까 영화가 촬영된 곳. 네. 영화 속 명소. 네, 그거 제가 다녔어요. 그러셨어요? 정말 고생했어요. 유홍준 교수님 제가 잠시 후에 예를 나오시면 들면 고생하셨다고. 박하사탕. 박하사탕. 왜 그 설경구 씨가 나 돌아갈래 그 철도. 그렇죠. 어딘지 모르시죠? 어디예요? 네, 충북 어디 있어요. 그 철도 찾아서 그 올라가서 똑같이 사진 찍고 곳곳을 다니고 있다고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전하겠습니다. 유홍준 교수가 진짜 많이 다니신 분인데 그분이 고른 5곳이 나오고 있어요. 이따 가면서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동진 씨는 그리고 영화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네. 가을 영화. 네. 오늘 첫 번째 영화는 뭡니까? 더 테이블이죠. 요거 안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더 테이블? 이 작품 제가 굉장히 소품으로 봤는데 기억이 오래 남고요. 이 작품이 사실은 올 하반기에 나온 수작 중에 상위 랭크 될 영화라고 생각하고요. 김종관 감독이 사실은 많은 영화를 만들었고요. 독립영화계의 길이나예요. 독립영화계의 단편 많이 만들고 장편 많이 만들고 그렇지만 대중적 어프로칭이 좀 뭐랄까 좀 스스로 노력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대중성은 조금 부족할지 모르지만 뭐 영화계에서는 아주 호평받는 독립영화 감독이죠. 이전에 최악의 하루라는 한예리 씨가 나왔던 영화를 작년에 소개한 적이 있었죠. 저 봤어요. 네, 최악의 하루. 정말 좋았어요. 그렇죠. 김종관 감독이 잘 만드는 감독입니다. 그 한예리 씨가 또 나왔네요. 그렇죠. 여기도. 네. 좋아하는 배우는 계속 쓰게 돼 있어요. 감독이.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얼터에고 이런 페르소나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죠. 자신의 페르소나. 그렇죠. 또 다른 그래서, 나. 그렇죠. 그래서 아마 김종관의 페르소나는 한예리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요즘 합니다만 어쨌든 더 테이블은 더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테이블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만난 남녀 4쌍에 대한 얘기입니다. 정유미, 정은채, 한예리, 임수영 순으로 나오죠. 정유미는 만난 남자가 어떤 남자냐면 예전에 고등학교 동창 혹은 중학교 동창 뭐 이렇게 예전에 어렸을 때 동창이에요. 정유미는 탑스타가 돼 있죠. 그런데 탑스타 된 상태에서 예전에 남자친구, 대학 때 사귀던 남자친구다 정말. 대학 때. 네, 대학 때 잠깐 사귀던 남자친구. 그러니까 지금은 헤어진 전 그렇죠. 남친을 전 남친을 만나서 스타가 돼서 만나. 그렇죠. 왜 만났어요? 스타가 돼서 옛 남친. 만나고 싶어해서 만난 거예요. 누가? 남자애가. 근데 여자는 자기가 스타로 살지만 과거에 순수했던 그런 시절을 잠깐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 남자가 뭐 괜찮았으니까 혹시나 하는. 만났는데 아닌 거예요. 이 남자가. 만난 목적이 따로 있었어. 어떤 겁니까? 사진 한 장 찍자는 거죠. 뭐 이런 거. 이런 인증샷 나 그렇죠. 스타랑 옛날에 사귀었어라고 아무리 동료들한테 말해도 동료들이 믿질 않는데요. 그래서 나랑 사진 한 장 찍자. 한마디로 찌질남. 요새 말로. 속물근성의 남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제가 어제 소개해드린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처럼 스스로가 갖고 있는 과거의 기억이 다르게 편집돼 있고 예전엔 제가 나를 좋아했거나 내가 쟤를 좋아했는데 라고 했지만 사실 다시 만나보니까 꼭 그랬던 것은 아닌 거죠. 이런 이 커플들이 사실 굉장히 현실성 있는 커플이에요. 이런 사람 많죠. 그렇죠. 네. 그렇죠. 두 번째 얘기 정은채는
제가 이 두 번째 에피소드 참 좋아해요. 저는 사실은 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세 번째 에피소드가 제일 좋고 그다음에 네 번째, 두 번째,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정은채 씨가 만난 남자는 한 4개월쯤에 하룻밤을 같이 잤어요. 그냥 만약에 요새 말로 원나잇 스탠드를 한 거죠. 너무 좋았던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이 남자가. 참 짧게 막 파편적으로 만난 것 같아요. 불꽃 튀듯이 하루 만났는데. 자세한 얘기는 안 나와요. 그 예전에 얼마나 만났는지 아주 잠깐 만나고 남자가 여행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 뭐 티벳 이런데. 잠깐 만났는데 그 다음에 장거리 여행을 가버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 여행 갔다 올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제일 황당한 게 뭐냐면 남자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 같고 나도 저 남자한테 푹 빠지는 것 같은데 갑자기 남자가 여행 갔는데 그럼 대부분 여자들은 자기도 준비하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딜 같이 가야 되는지. 근데 혼자 간대. 이제 사랑이 막 시작됐는데 혼자 간대. 그럼 진짜 그 남자는 가망 없어요. 그게 짜증나는 경우네요. 이 근데 이제 그럼 그것도 용서해. 뭐 혼자서 또 남자가 또 고독을 씹을 수도 있겠지. 하고. 또 티벳 같은 데 간다고 하니까 또 새로운 어떤 인생의 전기를 마련하려고 저러나 보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보냈어요. 뭐 티벳하고 막 유럽도 간 거야 보니까. 근데 그 4개월 동안 연락을 한 번도 안 하는 거야. 4개월 동안 연락 두절? 그러고 만난 거예요? 그 4개월 후에 와서 이제 만난 거야. 여자 짜증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자는 헤어지려고 나온 거예요. 근데 또 마침 이 남자가 작전이었는지 어쩐지 그 4개월 전에 잘 때 자기 방에 시계를 풀어놓고 갔네. 그게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 돌려줘야죠. 이제 시계 돌려주러 나온 셈이에요. 나온 셈이고 그래서 가망이 없구나. 이 남자는 도대체 이런 남자가 있을 수 있나. 사랑하는데 근데 아직도 여자의 이 표정에는 이 남자에 대한 그 미련이 있어. 화를 내고 있지만 짜증 내고 있지만 그렇죠. 사랑의 감정은 남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일말에 뭔가에 어떤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요 얘기를 담고 있어요. 아니 근데 왜 특별히 이 에피소드가? 근데 이 뒤가 좋아요. 뒤가 어떻게? 젊은이들답게 이뻐요. 얘네들은 이렇게 사랑하겠구나. 약간의 이렇게 요 밀당 귀엽다. 요즘 젊은이들의 사랑. 남자가 사실은 사랑하는 거였구나. 근데 이제 아이들답게 젊은이들답게 표현이 좀 서투르고 넘겨지는 오해와 편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말은 끝까지 들어야 된다고. 사실 남자가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아니 왜 4개월 동안 연락 안 했는지가 나와요? 뒤에 나오죠. 네, 사실은 더 깊은 있군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있군요. 그 얘기하지 마세요. 그렇죠. 이 얘기 이뻐요. 그래서 저는 그 정은채라는 배우가 사실 홍상수 영화에 많이 나왔는데 이 영화에서는 이 에피소드에서 카메라가 대부분 클로즈업이에요. 그러니까 잠깐 투샷, 그러니까 그 풀셔트 잠깐 정도 나오고 대부분 원샷으로 계속 클로즈업을 왔다 갔다 해. 정은채와 남자 배우.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도?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내밀한 그 감각이 사실 중요하잖아요. 심리. 그러니까 이 남자가 나를 좋아하는 걸까? 이런 거.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런 얘기 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야? 이런 것. 내가 지금 화를 내야 돼. 이걸 말아야 돼. 표현해야 돼. 막 이런 거. 눈썹 하나의 그 움직임이나 그 입꼬리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게 사실은 얼굴 표정에 모든 것이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라이투미라는 미드에서도 얘기하듯이. 그러니까 그런 섬세한 것들을 담아내기 때문에 일부러 클로즈업을 굉장히 강조해서 잡았고요. 그런데 배우가 그것을 견뎌내야 되거든요. 정은채가 해내요. 부담스러운 거죠, 상당히. 배우한테. 아주 섬세한 연기해야 돼요. 아주 섬세하게. 손끝 하나, 뭐 떨림 하나, 뭐 아까 말씀드린 눈가에 그렇죠. 흐르는 뭐 이런 전율 같은 동공의 확대나 뭐 이런 등등까지도. 그래서 두 번째 에피소드가 기술적으로 굉장히 완성된 영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한예리. 특이해요. 한예리는 전문 사기꾼이에요. 사기꾼이요? 네, 결혼 사기꾼. 결혼 사기꾼. 남자한테 접근해서 돈 많은 남자한테 특히 그리고 뭐 이혼남이나 이런 남자한테 접근해서 재산 뺏고 일종의 블랙 위도우죠. 그러니까 저 등치는 사람이네요. 그렇죠. 남자 등치는 그리고 이혼하고 이제 위자료 받고 이런 건데 이제. 그 건너편에는 김혜옥이라는 그 중년 우리 탤런트 아시죠? 그 중년 여배 정말 연기 잘하죠. 제가 남은희 씨 얘기했습니다만 김혜옥 씨도 거의 버금가지 않는. 잘하죠. 버금가는? 네, 버금가는. 네, 그렇죠. 김혜옥 씨는 뭐냐면 사기꾼이긴 사기꾼인데 하늘이보다 약간 떨어져요. 뭐냐면 엄마 역할, 결혼식장에서 가짜 엄마 역할 전문 사기꾼이에요.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이 왜 만났어요? 근데 카페에서. 이 한예리가 자기가 결혼을 하니까 엄마 역할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처음엔 이제 또 다른 사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하늘이가 진짜 좋아하는 남자를 만났어요. 드디어 진짜 사랑을 만난 겁니까? 사기꾼이 진짜 좋아하는 남자를 만났는데
아무것도 아닌 남자인 거예요. 그냥 아주 평범한. 네. 지금까지는 돈 많은 재벌 뭐 이런 사람들 잡아서 돈 많은 재벌 사기쳤는데 사기치려다가 그 밑에 비서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직원을 만난 거야. 근데 진짜 사랑에 빠졌어요. 정말 사랑에 빠진 거야. 이 남자가 너무 좋은 거야. 예. 이 남자가 너무 착하고. 어허. 그래서 정말 결혼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가짜의 얘기지만 예. 이게 진짜인 거예요. 어허. 가짜가 진짜가 된. 어쩌면 우리는 모든 인생을 진짜처럼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위선과 거짓 속에서 일상을 살아가는데 단 한 번만이라도 예. 그 진실을 추격하거나 뭐 진실을 찾거나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이 여자가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 상황에 앉은 두 사람. 그래서 그 중년 그 여자도 예. 엄마 역할도 그래서 진지하게 짜는 거예요, 판을. 근데 그 얘기가 이상하게도 가슴이 아파요. 그래요. 부모가 없나 보죠, 그러니까. 그렇죠. 여기서 한예리 씨는. 한 여자는 이제 마지막이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유일하게 진실된 결혼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예. 그 여자는 자기가 예전에 딸을 잃었던 여자고 그래서 역시 진실되게 도와주려고 하는 사기꾼 두 여자의 이야기죠. 저는 이 스토리가 제일 좋았어요. 이게 제일 좋으셨어요. 네. 이게 가슴을 절절하게 해요. 네 번째 에피소드 임수정은 놀던 여자예요. 돈이 많아. 예. 결혼도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뭐 지방길에 정략 결혼도 있고 근데 사랑하는 남자가 건너편에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임수정이 맡은 역할은. 그냥 나 결혼할게. 나 결혼 후에도 그냥 같이 살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커플의 에피소드도 많이 아쉬워요. 마음속이. 그러니까 먹먹한 느낌이 드는데 그러니까 딱 그 순간. 헤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남자는 계속 그런 거예요. 아마도 예상컨대 남자는 훨씬 기우는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늘 자기가 갖게 되는 열등감과 뭐 등등이 관계를 해칠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헤어지는 것을 의지로 작동시킬 때 그 참 안타까운 얘기거든요. 그렇죠. 임수정은 매우 의도적으로 가벼운 척 굴지만 사실 임수정도 마음 아파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헤어지는 사랑의 색깔은 굉장히 다양하다. 그리고 사랑은 저는 이 영화들을 보면서 이 영화 에피소드를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어쨌든 사랑은 구애받지 말아야 된다. 사랑하게 해주자. 우리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렇죠. 뭐 이런 겁니까? 그거 뭐 대단한 일이라고 그냥 사랑하게 해주면 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더 테이블 굉장히 매력적인데요. 옴니버스식 영화. 참 그리고 특징이 뭐냐면 김종관 감독 굉장히 여성적이잖아요. 여성적 시선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러네요. 김종관 감독의 그 뭐랄까요 세계관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지고요. 그 사랑에 대한 스토리는 그게 소설이 됐든 영화가 됐든 연극이 됐든 기본적으로 자전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기의 경험이 밑바탕 되지 않는 그 러브 스토리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전부 다큐멘터리처럼 담아내진 않더라도 아마 김종관 감독에게는 정유미 에피소드, 정윤채 에피소드, 한혜리 에피소드, 임수영 에피소드 다 있을 겁니다. 그 얘기를 4개의 옴니버스로 풀어냈습니다. 저는 올 한 해 주옥 같은 저예산 상업영화라고 생각하고 주옥 같은 아트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1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이건 사실은 다양성 영화에서 이거 어마어마한 기록이라고 그렇죠. 해요. 네. 저 오늘 가서 이거 당장 보겠습니다. 더 테이블. 어떤 노래 하나 듣고 올까요? 가수 장재인 씨 좋아하시잖아요. 예. 그 장재인 씨가 뮤직비디오를 요 영화를 가지고 콜라보를 했어요. 뮤직비디오를. 네. 그래서 장재인 씨의 노래 그거 듣겠습니다. 다정한 그날의 네 손길 그것 때문인지. 추석 특집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동진 평론가와 함께 떠나는 가을 영화여행. 어느덧 마지막 편까지 왔네요, 오동진 씨. 네. 이번에는 마지막 편은 정말 고민 많이 해서 골라오셨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제 휴일의 끝에 정신 좀 차려야 되거든요. 정신 차려야죠. 이게 너무 이제 지금 넉넉히 있었으니까 두뇌 게임 좀 해야 돼요. 두뇌 게임 영화 어떤 겁니까? 지적 스릴러 한 편. 인비저블 게스트란 그 영화 골라왔고요. 이것도 개봉작이죠. 개봉작이죠. 인비저블 게스트 보이지 않는 초대 손님 뭐겠습니까?
살인자죠. 네. 살인 영화군요. 인비저블 게스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야기의 시작은 밀실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의 시작은 사실은 한 그 나이 먹은 여자 변호사가 살인 용의자로 몰린 그 남자를 찾아가서 사건을 재구성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호텔에서 마주 앉아서 그때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남자가 플래시백으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밀실에서의 살인 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이 남자, 그러니까 여자를 죽였다고 지금 이 남자는 몰려 있는데요. 그 여자하고의 관계가 내연 관계예요. 남자는 가정이 있고 여자는 비교적 굉장히 유복한 집안의 유부녀예요. 둘은 내연 관계인데 어쨌든 어느 호텔 밀실에 있다가 갑자기 누군가 침입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그 침입한 누군가 인비저블 게스트한테 머리를 맞고 그 거울에 부딪혀서 기절했는데 깨어보니까 여자가 죽어 있는 거죠. 그래서 경찰이 들이닥쳤는데 깨워서 막 그랬더니 밖에서는 복도에서 웅성웅성하고 사람들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자물쇠는 걸려 있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시면 밀실이에요. 다 자물쇠 걸려 있고 침입한 흔적도 없고 나간 흔적도 없는데 세상에. 여자는 죽어 있다. 그러니까 아주 유력한 용의자인 거죠. 첫 번째 용의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탈출구가 없는 밀실에서 그렇죠. 나는 정신이 있고 한 사람은 죽어 있는 거니까. 나는 누군가에게 맞았다. 그래서 상처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온 흔적이 없고 들어올 그런 비밀 통로도 없고 나간 탈출한 흔적이 없는데 그럼 당신이 죽인 것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남자가 자신의 누명을 벗어나겠다고 변호사하고 얘기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변호사는 얘기하는 거죠. 도대체 네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걸 얘기해줘. 그렇죠. 너는 나에겐 진실을 얘기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서서히 얘기를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냐면 그 사실은 둘이서 미래를 즐기다가 오다가 교통사고를 내는 거죠. 거기서부터 이제 사건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통사고가 나서 누군가 죽은 거고요. 누군가 죽은 것을 은폐한 것이겠죠. 이 두 남녀 사이에 비밀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자가 죽은 거죠. 그러면 과연 누가 죽였을까? 이 사람들은 사실은 두 사람은 살인자인 거죠. 그러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것을 공동살인자인 거죠. 그 경찰 신고를 안 했으니까. 그러네요. 그리고 시신을 유기했으니까. 그렇다면 분명히 이 여자를 죽이려고 하거나 이 남자를 죽이려고 하는 동기가 있는 누군가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밀실이에요. 그러니까 요 얘기를 푸는 겁니다. 이거 두뇌 게임이네요. 이건 무슨 셜록 홈즈 느낌의. 저는 단박에 풀었어요. 푸셨다고요? 저는 제가 셜록 홈즈, 뭐 루이팽, 제가 안 본 그 아가사 크리스티, 뭐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제가 좋아하는 작가인 로렌스 앤더슨 뭐 안 본 게 없어요. 저 어린 시절. 전 중1 때부터 아주 음습한 추리극을 다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 딱 보고 그냥 범인 맞추셨어요? 네, 밀실 살인 사건은 다 방식이 있습니다. 잠깐만, 저도 뭐 지금 하나 떠오르긴 하는데 yes or no만 해주실 수 있어요? 네. 이 죽은 여성의 내연녀의 남편. 알아서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뭐 저기 동기는 있죠. 그렇죠. 동기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기 있는 사람은 여자의 남편일 수도 있고 남자의 부인일 수도 있고. 그리고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의 인적 관계에 누군가일 수도 있죠. 부모일 수도 있고 뭐 누군 다 있죠. 아니면 정의로운 경찰일 수도 있죠. 재밌네요.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그 음모극은요. 너무 복잡하게 보시면 답을 잘못 고르세요. 틀렸는 모양이네요, 제가. 아니, 상상해 보시면 되고요. 너무 단순하게 고르시긴 했어요, 정말. 그러니까요. 앞으로 저 앵커만 하시고 이제 형사 쪽으로 이런 쪽은 가시면 안 돼요. 탐정 쪽은 안 되겠습니다. 이 영화 스페인 영화고요. 스페인이 사실은 영화를 잘 만드는 국가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낯선데 사실 스페인 영화 하면 스페인 영화 스페인에 뭐 알레한드로 아메나바르 같은 감독, 디아더스 같은 영화나 예전에 테시스 이런 영화, 공포 영화 잘 만들어요. 그래서 스페인이 사실 영화적 강국이기도 한데 경제적으로 좀 많이 안 좋았고요. 그렇죠.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미국 영화나 일본 영화 약간 외에는 다른 외국 영화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아요. 맞아요. 우리가 좀 거르는 게 있어요. 영국 영화, 프랑스 영화, 스페인 영화, 이탈리아 영화 다 좋거든요. 근데 저 영화 산업 구조가 지나치게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스페인 영화를 만나시는 또 다른 어떤 재미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근데 저도 지금 보면서 제가 맞췄는지 안 맞췄는지 확인해보고 싶어도
어디 극장에 걸린 게 몇 개 없어요. 네. 이게 참 스페인 영화의 한계군요. 지금 배급의 문제기도 하고. 아침에 건대요 요즘. 이 영화 수입사 사장께서 저한테 이제 카톡으로 예, 이런 예. 황당한 일이 있습니까? 라면서 보냈는데 이제 아침 시간에 건 거죠. 조조 이런 걸로. 예,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이런 살인극을 극장 그 경영하시는 분들 그 정도 생각해 주셔야지. 아침 밥도 안 먹었는데. 아침에 걸고 오후에는 다른 저 블록버스터 그렇죠. 뭐 이런 거. 왜냐하면 요새 이제 킹스맨이 있거든요. 그런 거 걸고. 그렇죠. 네. 이게 지금 보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라는 그래서 얘기가 이제 나오네요. 제가 예. 지금 휴일 다 끝물이니까 극장 괜히 가시는 거 어려우신다면 예. 며칠 기다리시면 이런 VOD나 IPTV 서비스 나오니까 그때 좀 보시고요. 요거 살짝 밤에 예. 연인끼리 보시면 예. 요거 약간 치맥 분위기로 보시면 좋아요. 아 그런 느낌. 그것도 이게 괜찮네요. 살짝 한 잔 먹어가면서. 연인 아니면 부부도 괜찮잖아요. 그렇죠. 네. 부부는 요새 영화를 잘 같이 안 보는. 요새 보나요? 그렇긴 하네요. 네, 그렇죠. 네, 거실에는 보통 남편 혼자 있지 않나요? 있지 않네요, 같이 있지 않죠. 네. 이번 명절에는 좀 같이 있어 보세요. 굳이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오동진 씨와 함께한 가을 영화 8편인데 저는 정말로 다 마음에 들거든요. 네. 다 마음에 들었습니다. 정말 잘 골라주셨고요. 골고루. 다음 명절을 또 기대하면서 네. 다음 명절 때는 미사일 위기도 없기를 바라고요. 예, 이제. 미국 대통령이 좀 재선이 안 되고 다른 대통령 됐으면 좋겠고요. 이런 정치적인 발언까지 네. 거침없이 하시는 오동진 씨. 그게 매력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현정의 뉴스쇼 1부는 여기서 줄입니다. 2부 유홍준 교수와 함께 오죠. 김현정의 뉴스쇼 추석 특집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 출발합니다. 오늘 2부에서는요. 어제에 이어서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의 저자시죠. 유홍준 교수와 함께하는데요. 국내의 신비한 명소 베스트 5 이름하여 알쓸신명 알아두면 쓸모있는 신비한 명소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제 첫 시간 베스트 5, 4, 5위, 4위 두 곳 공개했는데도 뭐 어제 방송만 들으시고 또 당장 짐 싸서 가야겠다 이런 분들 많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무려 3위, 2위, 1위입니다. 예. 오늘은 정말 짐을 안 싸고는 못 빼길 만한 세 곳을 여러분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광고 들으시고요. 유홍준 교수님 만나보죠. 추석 특집 김현정의 뉴스쇼 2부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의 저자세요. 명지대학교 유홍준 석좌교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모있는 신비한 명소 알쓸신명 베스트 5. 어제 어떠셨어요? 나로서는 참 고르기 힘든 거. 예. 다 내 자식 같은 그 속에서 5만 고른다는 게 힘드시죠. 그래도 단양의 온달산성하고 국립 부여박물관 어제 고르셨어요. 왕응사터 사리함 그거는 아마 실망 안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어제가 5위하고 4위 듣고도 반응이 뜨거웠는데 오늘 3위, 2위, 1위, 1, 2, 3위는 도대체 어떤 게 나올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근데 어제도 우리 교수님이 소개해 주셨듯이 수다채시잖아요. 수다채. 굉장히 하실 말씀이 많은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이 세 군데를 이 시간 안에 다 어떻게 소개해 주실까 저는 걱정돼요. 그래서 주저 없이 그냥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빨리빨리 들어가겠습니다. 알쓸신명 베스트 3위는 어디입니까? 화순 운주사를 꼽았어요. 화순으로 갑니까? 네, 화순 전라남도 화순이요. 아하. 여기는 제가 아직까지 문화유산 답사기 10권 속에 쓰지 않았어요. 소개가 안 된 곳이에요. 나는 안 했어요. 사람들은 많이 뭐 알고 있고 좋아하는 그 팬들이 있는데 운주사는 정말로 그 우리나라의 수많은 사찰 중에서 가장 독특한 그 사찰이고. 아니 정말 유서 깊은 사찰이 얼마나 많은데 많아요. 여기를 유독 고르신 이유가 뭘까요? 본래는 지금 뭐
현대 절이 있지만은 예. 고려 시대 때 만들어지고 나서 오랫동안 폐사가 됐다가 이제 다시 그 새 절이 들어와서 예. 그 뭐 스님의 향기도 있습니다만은 폐사가 된 그 상태를 갖고 얘기를 하면은 여기는 천불천탑동이라고 해서 예. 탑이 1000개, 불상이 1000개가 한 곳에 설치미술처럼 모셔 있는 곳인데. 아, 진짜 1000개가 있어요? 근데 옛날 일제 강점기에 세키노 다다시가 찍은 사진을 봐도 한 120개 정도의 탑하고 그 불상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아마 70개의 탑이 그 골짜기에 그 배처럼 생긴 그 운주사 할 때 주자가 배주자로 쓰기도 하거든요. 그렇군요. 거기에 구름이 머물러 가서 운주사라고 하기도 하지만은 이 배가 움직이는 것 같은 배 모양의 탑이 저 지금 현재만도 70개가 쭉 서 있고 그다음에 불상이 마치 브랑쿠지 조각 같은 식의 납작한 인면에 겨우 이목구비와 손 모양 돼 있는 거가 쭉 서 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민중적인 그 사찰이었어요. 민중적이라고요? 표현 쓰는 이유는 석굴암처럼 위대한 분 한 분의 속에 그 권속을 거느리고 있는 게 아니고 동등한 가치를 갖고 있는 크고 작은 가족 같은 그 불상들이 쫙 서 있는 거죠. 신동국여지 승담에 보면은 이제 1000기가 있었다라고 그렇죠. 표현이 돼 있는데 지금은 한 70기. 나머지는 다 어디 갔습니까? 뭐 누가 가져가기도 하고 파손되고 폐사된 동안에 그렇게 됐겠죠. 뭐 그거는 어느 나라나 다 유족들이 그렇게 되는데 아쉽네요. 다 그대로 남아 있었으면 대단했을 텐데. 뭐 지금이라도 또 복을 하려면은 할 수 있는 건데 지금만 갖고도 굉장해요. 지금은 석탑 12기, 석불 70기 이렇게 남아 있는. 이것도 대단하긴 하네요. 대단해요. 그리고 그게 그냥 전시장에 있는 게 아니라 골짜기에 이게 탁 있어서 머리 상상으로 그려보면은 시뮬레이션 해보면은 이 설립 과정을 보면은 여기에 천불천탑동을 세우면 서울이 일로 온다라고 하는 속설을 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이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서울이 온다고 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혁명이 일어난다는 뜻 아니에요. 그렇게 되네요. 네, 그렇죠. 그렇게 되네요. 여기가 수도가 된다 이런 뜻이니까.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열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도나도 그 모여가지고서는 이 불상을 1000개를 만드는데 마지막에 큰 그 언덕바지 있어요. 언덕바지에 와불이라고 불리는 누워있는 불상, 입상과 자상 두 분이 있어요. 그분을 일으켜 세우려고 그러는데 닭이 꺾여 우는 바람에 일으켜 세우지 못하고 서울도 오지 않았다. 이것이 전설입니다. 전설이 내려오는. 이게 화순 운주사군요. 그 이 많은 석불 석탑은 도대체 누가 만든 거예요? 그거 신비하죠 지금도. 그때 무슨 열정으로 해서 이렇게 했는지. 그러니까 그 석불 석탑 하나는 그렇게 멋있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하나는 그 모양이 다 달라요? 아니요. 거의 같아요. 거의 같아요. 동그란 얼굴에 긴 몸체. 거기에 손 이렇게 해서 덮어쓰고 코 있고 눈 있고 입 있는 호떡처럼 납작하고. 호떡처럼. 그러니까 하나 단독으로 보면은 뭐 그렇게 멋있다는 느낌이 안 들 텐데. 왜냐하면 거기가 이쪽에 일종의 그 편마음 비슷하게 넓적한 돌로 이렇게 잘라지니까 이렇게 화강암을 다룬 게 아니라 넓적한 돌을 이렇게 톡톡 쳐가지고 대충 형상만 만들었는데 이 동어반복적인 그 것의 설치의 미학은 굉장히 현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요즘에 우리 단색조라고 하는 그 70년대 미술이 현대 미술 시장에서 유행하는 거 보면 어떤 분은 점만 막 찍었고 어떤 분은 물방울만 막 그렸고 어떤 분은 그냥 여기저기 사각형으로 뜯어 놓고 하는 건데
그 매시브하게 동업 반복을 해왔을 때 오는 그 확장감, 공간 개념. 더 편하게 얘기하면 개나리꽃 한 송이는 별로 이쁘지 않지만 개나리꽃으로 매시브하게 폈을 땐 이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서민적이고 민중적인 거. 그 지배층의 그 사찰이 아니고 민중 신앙적인 것이 합쳐졌다고 하는 거죠. 의미가 있는 곳이네요. 엄청 커죠. 그리고 굉장히 현대적이네요. 해석을 지금 듣고 보니까. 그러니까 요즘 현대미술 보면 정말로 규칙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잖아요. 그래서 뭐 야 저게 무슨 미술이야, 저건 나도 그리겠어라고 하지만 그 안에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는 건데 바로 이곳이 그런 곳이다. 네, 그렇죠. 거기에 가서 느껴지는 그 에너지, 그거는 다른 어떤 사찰에서도 느낄 수 없는 거죠. 저는 화순에 몇 번 가봤는데 이 운주사에 이런 의미가 있는 줄 알았으면 벌써 한번 가서 구경했을 텐데. 못 갔어요. 운주사 바로 앞에는 옛날로 가면은 중장터 삼거리가 있어요. 중이 장보는 삼거리. 중장터 삼거리. 거기도 가볼 만해요. 바로 그 앞에요. 옛날에 스님들이 그 필요한 게 있잖아요. 차도 있고 뭐 저 뭐 옷도 있고 하면은 그들이 물물 교환하기 위한 장이 서는 거가 운주사 바로 앞쪽에 있는 중장터 삼거리예요. 거기에서 한쪽으로 가면 나주 불회사, 한쪽은 화순의 쌍봉사, 하나는 운주사. 그리고 스님의 장은 보름날 열려요. 달빛에 또 가야 되잖아요. 그렇군요. 지금도 장이 열려요. 지금 아니 안 지금은 열려요. 아니에요. 그 삼거리 바라보면서 옛날에 그 장터도 한번 상상하고 화순 운주사 여러분 강추합니다. 특히 미술 쪽에 뭐 소양이 있으신 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그건 뭐 이미 갔다 왔을 거고요. 갔다 오셨겠군요, 그분들은. 미처 못 갔다 온 분들 화순으로 한번 오늘 떠나보시죠. 자, 일단 베스트 5 중에 3위 화순 운주사 소개하면서 교수님 목 아프시죠? 아니 괜찮아요. 노래 듣고 해요. 노래 잠깐 듣고 2위 가겠습니다. 김동규가 부릅니다. 10월의 어느 멋진 날. 추석 특집 김현정의 뉴스쇼 2부 유홍준 교수와 함께 국내 곳곳을 우리 여행하고 있습니다. 그냥 여행하는 거 아니고요. 교수님이 추천하는 신비스러운 명소 여기는 한번 꼭 가봐라. 순위를 따라서 가고 있는데요. 이제 2위와 1위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유홍준 교수님. 2위 어디 골라오셨어요? 난 경주 중에서 대능원을 한번 천천히 의미 있게 보면은 참 그 사람들이 신라 고분을 더 사랑할 거라고 생각해요. 드디어 나왔군요. 경주. 전 경주가 왜 안 나오나 했는데 경주를 골라오시면서 그중에서도 첨성대도 아니고 석굴암도 아니고 안압지도 아니고 대릉원을 골라오셨어요. 이게 어디가 대릉원 어디입니까? 저 황남대총 하고 천마총 있는 곳을 대능원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있는 거. 천마총이에요. 그 신라 시대에 그 여러 왕릉들이 모여 있는 거기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거기를 대릉원이라고. 거기 지금 무덤 몇 개나 있습니까? 일제 강점기에 그 신라 고분들을 이제 1년 번호를 매겼어요. 그 155개예요. 다운타운 안에. 와, 그러니까, 다운타운 안에만 시내 안에만. 그리고 이 경주 시내에 있는 그 바깥에 있는 거 말고 시내에 있는 155개 고분은 신라 천년의 그 왕조 속에서 거칠게 얘기해서 AD 300년에서 500년 사이, 200년 사이의 지배층의 묘역이었어요. 그 이전에는 그렇게 큰 고분을 만들 능력이 없었고 그 이후에는 왕손이라고 해서 그렇게 크게 무덤 만들 이유가 없었고 왜요? 이제 불교라고 하는 그 새로운 신앙 형태로 이데올로기가 형성되면서 이 위세를 부리기 위해서
이렇게 크게 하는 그것이 사라져가는 예, 거죠. 예, 그렇죠, 그렇죠. 그 155개 중에서 예. 신라 왕릉이 다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그 무너져 가지고서는 그냥 빈 자리만 남은 것도 상당히 많았죠. 근데 신라의 무덤은 예. 그 고구려 백제하고 전혀 달랐어요. 어떻게 다릅니까? 고구려하고 백제는 어찌 됐든 지상에서 예. 돌방이 되던 벽돌방이 되던 집을 짓고 그렇죠. 시신과 부장품 안치하고 문 닫고 벽화를 그리든 안 그리든 하고 봉분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세월이 지나서 봉분이 무너지면은 예. 이 문짝이 열리면은 그 속에 있는 거 그냥 갖다가 유실되는 거고, 뭐 갖다 예, 쓰기도 뭐, 하고 예, 훔쳐가기도 그리고 하고. 뭐 나무꾼이 비 오면 거기서 피하기도 하고 뭐 그런 식이었죠. 예, 예. 그리고 지금도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것도 있고요. 맞아요. 근데 신라는 밑에 땅을 파서 예. 그것도 뭐 3m, 5m 파서 예, 예. 거기에 시신을 안치하고 그다음에 부장곽을 그만큼 만들어서 유물을 넣고 네. 너를 얹고 예. 그다음에 자갈로 다 덮고 자갈까지. 네. 그리고 자갈로 이렇게 봉분을 만든 다음에 흙으로 봉분 만든 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릉이 무너지고 나면은 예. 자갈밭이 됐어요. 그러네요. 그 밑에는 그대로 있는 거죠. 참 지혜롭네요. 어쨌든 그리고선 세월이 이제 지났단 말이에요. 예, 예. 지금도 저 봉황대라고 불리고 있는 무덤은 엄청나게 큰데 제일 큰데 예, 아직까지 손 안 대고 우리가 황남대총이라고 부른 거 있잖아요. 예, 천마총 앞에 있는 거. 그렇죠. 황남대총이 쌍분인데 부부 합장묘예요. 그 길이가 예. 120m. 120m나 됐습니까? 폭이 80m. 와. 그리고 봉분 하나는 23m, 하나는 24m의 높이가. 아니 누가 거기 지금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모르죠. 지금 황남대총 주인공 어떻게 몰라요. 마리간인데 120m짜리 묘를 만들 정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뭐 그 시절에. 저 진시황릉이나 저 파라오는 더 크니까 뭐 그거 할 필요는 없고 예, 예. 어쨌든 그 시대에 최대 그걸 하기 위해서 예. 만든 거고 1921년에 예. 경주 이 대능원 바로 옆에 예. 노동동 노소동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그 동네 이름도 참 이상하게 졌어. 노동동? 아니 그 고분 있는데 가운데로 길을 내놓고 예. 길 동쪽은 노동동 서쪽은 노소동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런 거예요. 네. 지금은 아마 중앙동, 중앙동이라고 우악스럽게 지었었죠. 예. 네. 그 노동동 노소동에 예. 엄청나게 또 고분이 많아요. 봉황대도 거기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그때 어떤 사람이 경주에 역이 생기고 뭐 하니까 요새식으로 치면은 어떤 집이 저 역세권이 형성이 돼서 한 집을 지하실을 파서 예, 좀 이렇게 그 크게 지으려고 했는데 거기서 금관이 나왔어요. 그게 금관총이에요. 그게 네. 어느 집 지하에서 저 땅에서 그래가지고 이건 세계적인 이 1500년 만에 햇빛을 본 거였어요. 그렇죠. 세계적인 그렇죠. 고고학적 발굴이에요. 예. 금관청에서 나온 유물이 예. 만점이에요. 세상에. 네, 만점이잖아요. 세상에. 금관 그랬는데 그 옆에 예. 또 무너진 거야. 예. 그거를 해서 했더니 금관이 또 나왔어요. 또 나왔어요. 그게 금룡총이라고 해서 금방울이고 우리 저 교과서에서 배운 기마인물형 톡이라고 배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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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그 금룡총에서 거기서 나온 거예요. 겁니까? 그게 지금 몇 년도라고요? 1921년, 23년. 그랬다가 이제 26년이 됐어요. 예. 26년에 저 경주역에 그 기차를 갖다가 보관하는 차고를 하나를 하려면은 예. 그 자갈도 필요하고 흙이 필요하니까 어떡할까 하다가 그 옆에 있는 거 그 무덤 하나 그냥 거기 있는 거 갖다 쓰자. 예. 그래가지고 하나 한 게 서봉총에서 또 금관이 하나 나왔어요. 그냥 파기만 하면 나온 나오는군요. 네. 경주는 그냥 파기만 하면 나와요. 근데 그 이후에 예. 여러 곳을 했는데 금관은 안 나왔어요. 그래요. 네. 그리고 나서 1973년 4년 그때 보문단지 계획이 세워가지고 예. 그 보문단지를 할 적에 예. 이제 투자하잖아요. 호텔도 짓고 뭐 이러는 할 때, 보문단지요. 보문단지. 경주에. 그때 이제 예산 쓰는 김에 예. 고분 하나 제대로 발굴해보자. 그래서
그래서 황남대총을 발굴하는 거예요. 아하. 금관이 나오면 예. 우리가 확실하게 여태까지는 봉분을 발굴한 적은 없었거든요. 아하. 무너진 봉분 고분만 했지. 그렇죠. 또 그때는 저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기 때문에 예, 그냥 예. 청와대에서 지시하면은 그대로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 하면은 금관이 나온다는 전제하에 이 프로젝트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예, 예. 금관이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이 황남대총을 발굴하기로 했어요. 예. 120m에 예. 80m에 높이 24m. 또 쌍분이니까 음흠. 그랬죠. 그래서 발굴을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그 당시 고고학 선배들이 예. 생전 한 번도 고분을 파본 일도 없이 이거를 한다는 건 임상 실험은 한 번도 안 하고 수술 들어간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155호분 조그만 고분이 하나 있었어요. 예, 예. 네. 이거를 시험 발굴해보자. 거기서부터 임상 실험을 한번 해보는 겁니까? 흙을 걷어내니까 얼마큼 들어가니까 자갈이 나오고 얼마큼 들어가니까 널이 나오고 그 속에서 뭐가 나오더라. 그래서 그 1년에 걸쳐서 예, 예. 그거를 해보고 흙을 털고 했어요 실제로. 예. 근데 거기서 금관이 나와버렸어요. 세상에. 그게 천마총이에요. 그게 그 유명한 임상 실험용으로 한번 테스팅해본 거기가 천마총이에요. 120m짜리 그거는 하기 이제 전에. 그래갖고 이제 그거를 경험을 해서 예, 예. 이제 황남대총을 했더니 부부 합장묘에서 남쪽은 남자고 북쪽은 여자인데 거기 이제 뼈가 나왔기 때문에 DNA 조사해서 알게 됐죠. 골치 아프게 나왔어. 여자 무덤은 금관인데 남자 무덤은 금동관이야. 그래서 이 금관이 지금도 골치 아파요. 결론 안 났어요? 안 났어. 이 금관이 왕관이냐 아니냐. 왕관이냐 재관이냐. 재관은 여자도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이게 실제로 썼냐 부장용이냐. 그건 네 가지로 서류가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황남대총에서 나온 유물이 38,000점이에요. 세상에 세상에. 그래가지고 몇 년 전에 국립경주박물관에서 황남대총 그 발굴 37년 된 만에 처음으로 38,000점 총 전시회를 했어요. 그랬습니까? 깨진 그릇은 깨진 그릇대로. 예. 그냥 창고까지 가지고선 전시를 했어요. 엄청나. 마트에 창고 대방출 같아요. 그때, 어마어마하네요. 그때 그 이영훈 관장이 아주 그냥 파격적인 고고학적인 그 전시회는 감동적이었어요. 그러네요. 그랬는데 그때 난 이제 문화재청장 그만두고 나와 있던 그냥 서생인데 그 신문 기사를 보고 황남대총의 창고 전체를 다 보여준다 가서 58,000점이라고 써 있더라고. 저 이번 황남대총에서. 그래서 그 관장한테 박물관 그 전시한 사람한테 물어봤죠. 아니지. 내가 청장 시절 알기로는 38,000점으로 알았는데 이번 이 조사 속에서 어떻게 2만 점이 나왔냐? 뭐냐? 그랬더니 황남대총에서는 귀걸이, 목걸이 말고 가슴걸이라고 해서 구슬을 몇 가닥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고곡을 딱 해놓은 게 두 개가 다 나왔어요. 근데 그 가슴걸이 구슬이 끊어져서 씌워봤더니 그게 2만 개의 알이에요. 그래서 58,000점으로. 가슴걸이 일종의 목걸이 같은 게 그렇죠. 끊어졌는데 거기서 구슬이 2만 개가 나. 그러니까 신라라는 곳이 말이죠. 지금 좀 말씀드리면서 도대체 얼마나 화려했던 곳인가, 또 얼마나 잘 살았던 나라인가, 그렇죠. 이런 생각하게 되네요. 그 황남대총의 그 늦가을 이제 중추절에 이맘때 그 잔디도 누렇하고 주변에 갈대도 있고 그거를 한번 거닐고 나서 국립경주박물관으로 가면은 거기 있는 유물들이 다시 보일 겁니다. 저는 이제 6학년 때 수학여행으로 경주를 한번 갔다 오고 아니군요. 고등학교 때군요.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으로 경주를 한번 갔다 오고 한 20년 후에 40이 돼가지고 한번 갔거든요. 그렇게 다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렸을 적에 갔던 수학여행은 뭐 가서 베개 싸움하고 아이들하고 장기자랑하고 이런 느낌의 경주였다면 40이 돼서 간 경주는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다 보이더라고요. 참 좋은 곳이더라고요. 내가 요즘에는 정보가 좀 어두울 수뿐이 없는데 내가 알기에는 천마총을 이제 가을에
보수한다고 들었거든요. 중순부터 지금 보수공사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요. 네, 내년 4월에 다시 그러니까 볼 천마총은. 천마총은 뭐 들어가지 않아도 되니까 황남대총 있는 대능원. 자, 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네. 120m짜리 묘, 쌍분이 있는 거기가 황남대총. 자그마치 5만 8천 개의 유물이 쏟아진 그곳. 그렇죠. 여러분 경주 가서 다른 곳은 못 가시더라도 거기는 꼭 한번 보시라는 이런 거기가 말씀. 왜 황남대총이냐? 황남빵이 나오는 황남동이거든요. 경주. 황남빵 여러분 아시죠? 그 황남대총 보고 황남빵 드시고 오시면 황남 로타리에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40이 돼서 갔던 경주가요. 봄에 가서 벚꽃이 그렇게 좋았거든요. 그렇죠. 달밤의 벚꽃. 가을밤은 어때요? 가을밤은? 가을은 저 황룡사터 거기에 경주를 설화벌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 설화벌의 유래가 여러 가지가 있는 중에 소위벌의 준말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소위벌? 소가 거기서 풀 뜯고 있는 벌판. 소의 벌. 김원룡 선생은 그걸로 얘기해요. 그래서 경주 그 산내면 소고기, 그 아래에 있는 봉개, 또 언양 불고기 다 그래서 저 가서 한우 먹었거든요. 그게 유명한 거군요. 소 키우는 게. 그 들판 소가 아니고 우리가 그냥 그 쓸쓸한 데에 코스모스 길로 해서 지금도 자전거 여행이나 또는 사진 찍는 데로는 경주가 최고죠. 높은 건물이 없잖아요. 일단 가서 보면 시야가 탁 트이고 그냥 마음이 환해집니다. 경주. 멀리 산이 이렇게 감싸지고. 너무 좋아요. 경주. 경주의 가을은 어떤지 저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오늘 2위로 경주, 그중에서도 대릉원, 그중에서도 황남대총을 집중해서 뽑아주셨습니다. 유홍준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또 듣고 갈까요? 네. 좀 밝은 노래 골라왔습니다. 여행 스케치의 여행 스케치. 추석 특집 김현정의 뉴스쇼 유홍준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알쓸신명, 알아두면 쓸모있는 신비한 명소들을 돌아보고 있는데요. 5위, 4위, 3위, 2위까지 돌아봤고 이제 대망의 1위. 교수님. 대망의 1위는 어디를 꼽아보시겠습니까? 서울의 5대 궁궐을 꼽았어요. 야, 서울 왜 안 나오나 했는데 결국 1위로 결국 이 지역 감정을 어쩔 수 없는 거가 있어요. 고향이십니다. 유홍준 교수. 그거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주 현실적으로 이 추석 연휴에는 5대 궁궐이 다 무료 입장입니다. 5대 궁궐하면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경희궁까지. 근데 경희궁은 본래 무료고 원래. 그래서 문화재청에서는 종묘를 5대 궁궐에 넣어가지고 관리를 해요. 종묘까지를. 그리고 종묘는 본래 예약 해야 되고 또 이 안내 따르고 하는데 종묘는 그냥 이번 이 기간 동안에는 예약 절차 없이 들어간다고. 종묘도. 좋은 기회네요. 그렇죠. 5대 궁궐을 구경할 수 있는. 무료 개방을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 찬스 놓치지 마시라. 게다가 교수님이 최근에 이제 나의 유산 답사기 서울편 내셨잖아요. 그 책을 사실 읽고 가면 감흥이 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이 서울 5대 궁궐 오늘 1위로 꼽아오셨는데 사실은 얼마 전에 저하고 짧은 인터뷰 하셨잖아요, 교수님. 그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서울이 세계에서 가장 궁궐이 많은 도시다. 사실 저는 그 말 듣고 좀 놀랐거든요. 중국도 있고 일본도 궁이 많은데 서울이 설마 세계에서 제일 많을까, 궁이? 그게 궁은 궁하고 궁궐은 다르거든요. 궁궐은 임금이 직접 통치를 했던 장소가 궁궐이라. 궁하고 궁궐이 달라요? 우리도 운영궁, 연희궁, 남별궁, 그쵸. 육상궁, 그거는 왕가의 집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영어의 팰리스라든지 또 프랑스의 빨레라고 하는 거가
굉장히 많아요. 저 수십 개가 있죠. 예, 예. 뭐 윈저공이 살던 데도 그렇고 맨체스터에도 있고 뭐 프랑스 가면은 뭐 그랑 빨레, 푸티트 빨레 하면서 맞아요. 큰 빨레, 작은 빨레 하고 떠들더라고. 그건 그게 아니고 루볼, 베르사유 이게 궁궐이죠. 진짜로 네, 왕이 살던 다스리던 왕, 그 왕이 살던 집 궁궐. 네. 근데 500년 왕조 속에서 예. 처음에는 경복궁하고 창덕궁하고 양골 체제로 있다가 예. 임진왜란이 일어나면서 이 새로 창덕궁 봉헌할 때 예, 예. 임금이 선조대왕이 왔을 땐 경운궁이라고 하는 곳에 임시로 있었거든요. 그렇죠. 궁궐이 없어서 예, 그게 나중에 발전한 게 덕수궁이고 아하. 그리고 경희궁은 음흠. 광해군이 참 그 처음에는 열심히 잘 했는데 예. 그 금나라하고 명나라의 갈등 속에서 그 균형자로서 외교 활동도 잘했는데 예. 그 점쟁이한테 꼬임에 넘어가서 궁궐을 어마어마하게 공사를 한 것이 경희궁과 인경궁이에요. 그게 서궐이라고 하는 건데 결국 저 인경궁은 다 헐어서 창덕궁 복원하는 데 쓰고 경희궁만 남았는데 예. 그 남아있던 경희궁을 일제강점기에 서울 중학교 일본인 전용 고등학교를 만들면서 다 파괴해버렸고 그렇죠. 그리고 80년대 와서 이제 복원해 놓은 게 현재의 모습이죠. 지금 거니까 복원한 거예요. 복원, 1980년대. 네. 예. 거기 서울고등학교가 아쉬워요.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예. 서울역사박물관이 지금 들어가 있죠. 예, 네. 예. 그렇게 5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살던 그 궁궐로 치면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궁궐이 있는 곳이 그것이 서울이다. 많다고 해서 자랑이라기보다 예. 이 일본의 그 교토는 사찰 14개와 신사 3개를 합쳐서 동시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했고 중국 양자강 쪽에 예. 수저우라고 하는 소주 예. 거기에는 졸정원, 유원, 망사원 하는 9개의 정원을 유네스코에 동시에 등재해서 예. 교토는 사찰의 도시, 예. 수저우는 정원의 도시, 그러면 서울은 궁궐의 도시. 5개를 함께 묶어서 그때 등재를 했어도 되는 건데 그래요. 그냥 창덕궁 종묘만 하고 말았어요. 아쉽네요. 아쉬워요. 그때 문화 능력이 그것뿐이 안 됐어요. 아. 97년 그때는. 다시 한번 추진하면 안 됩니까? 할 수 있죠. 그 에어리어 확장과 라인 재조정이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근데 있어요. 우리가 준비를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네, 떨어지면 많이, 그것도 네. 좀뭐 다시 그렇죠. 도전하기도 네. 어려운 거니까 네. 서울의 5대 궁궐 묶어서 우리도 좀 궁궐의 도시로 딱, 서울을 네. 브랜드화 시켜보면 그렇죠. 어떨까. 그러니까 경복궁을 보는 기분하고 예. 창덕궁의 아기자기한 거 보는 거. 그다음에 창경궁은 사실 편안하게 이렇게 궁궐을 산책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덕수궁은 근대적인 게 있고. 그렇죠. 그리고 경희궁은 오는 사람이 없어서 역사박물관 보고 나서 그 예. 뒤에 그 저 서울시 교육청 있는 그 뒤 언덕 있잖아요. 예, 예. 아, 거기 혼자서 산보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 입장료도 없고. 그래요. 그리고 저 고독을 즐기는 분 있으면 거기가 앉아서 책 읽으시면 되겠네요. 경희궁 네. 뒤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고독을 즐기시는 분들. 네. 그럼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경희궁이 네. 다 비슷해 보이지만 네. 각자의 개성이 다 있다는 네, 건데 그렇죠. 유홍준 교수께서는 개인적으로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꼽자면 어디? 창덕궁이죠. 창덕궁입니까? 그거는 내가 뽑은 게 아니고 예. 역대 왕들이 경복궁보다 창덕궁에 더 오래 살았어요. 거기가 편해. 왜 그렇죠? 창덕궁이? 경복궁은 예. 광화문 지나서 흑례문 지나면 근정문 지나면 근정전, 예. 그 뒤로 넘어가면 사정전, 그 뒤로 강령전, 태원전, 남북 일직선상으로 쫙 서 있어서 예. 굉장히 공적이고 오피셜해요. 근데 창덕궁은 예. 도남문으로 들어가서 기역자로 꺾어서 진선문 들어가서 니은자로 꺾어서 인정문 들어가야 인정전이 있고 그 산자락을 따라서 그다음에 선정전이 있고 시정당이 있고 선정각이 있고 이렇게 옆으로 쭉 퍼지고 디자인적으로 훨씬 재미가 있는 곳이네요. 재미있고 인간적인 곳이고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창덕궁 한국적이죠. 그러네요. 그 경복궁은
중국식 내지는 동양적인 거고. 예. 중국 하면 여러분 생각나시잖아요. 쫙 이게 대륙의 뭐 풍모 이래가지고 쫙 뭔가 늘어서 있는 일직선의 느낌이라면 창덕궁은 아기자기함. 한국의 민현식 건축가가 얘기대로 창덕궁은 땅이 시키는 대로 집을 지었다는 거죠. 야, 멋있습니다. 5개의 궁궐 다 보기 힘드시다면 일단은 그럼 창덕궁부터 여러분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창덕궁. 그 창경궁 후원에 있는 연못이요. 춘당지. 여기도 산책하기 참 좋죠. 아유. 옛날에 거기가 저 케이블카 왔다 갔다 하고 그 보드놀이 하고 그런 데 보트. 근데 창경궁이 창경원 시절을 경험했던 분하고 아닌 분이 생각하는 게 전혀 달라요. 저는 이제 창경원을 잘 모르거든요. 모르는 세대. 동물원 시절에 봤던 사람은 옛날 저 소풍 갔을 때 부모님하고 가서 내 코끼리 보고 사자 보고 물개 봤던 그 추억과 함께 일어나는 거고 지금은 창경궁을 좋아하는 사람은 또 있어요. 마니아들이 따로 있어가지고 창경궁 마니아가 따로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또 창경궁을 이렇게 거기는 통명전도 그렇고 그 궁 안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혼자 책 갖고 가서 읽을 수도 있고 그래요. 거기도 고독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곳이에요? 아니 조금 그 오픈돼 있으니까 그 뭐 카페에 가는 정도의 그 느낌으로 가서 책 보고 이런 거. 카페에서 책 보느니 창경궁 가서 책 보고. 좋은 아이디어시네요. 서울 궁궐 뭐 소풍이나 가야 가는 곳, 학교에서 견학이나 가야 가는 곳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하나의 그 매력에 한번 빠져보시라 이런 추천이십니다. 서울은 사실은 5대 궁궐 말고도 소개해 주실 곳이 사실 굉장히 많은데 많죠. 굉장히 많은데. 네, 요 다음에 서울 답사기 앞으로 2권 더 쓰면 한 권은 한강과 북한산을 쓸 거고 하나는 이 사대문 안에 있는 묵은 동네 이야기. 묵은 동네 이야기. 와, 이거 재밌겠는데요. 가회동, 통인동, 성북동, 인사동. 아니 인사동이 언제부터 1990년 이후에 인사동이 지금 인사동이에요. 그렇죠. 지금 인사동. 90년 이전의 인사동은 지금하고 전혀 다른 인사동이고. 그런가요? 그래서는 저렇게 사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고서점하고 화랑하고 한정식 있고 그래서 예술가들 문화인들이 오고 또 신사들이 한정식 집에서 조용히 먹고 하여튼 굉장히 문기 있는 곳인데 시대의 흐름과 함께 고서점이 다 없어져 버리고 지금은 이제 관광 그리고 화랑들도 다 젠틀리피케이션에서 나가고 하지만 그래도 그 전통의 자치가 한 10m마다 하나씩 있거든요. 그게 있어서 인사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써주고 싶어. 이것도 참 재밌네요. 서울의 묵은 동네 이야기 기대하겠습니다. 유홍준 교수와 함께 이틀간 우리가 국내의 신비한 명소 5군데를 돌아봤습니다. 베스트 5위는 단양의 온달산성, 4위는 국립부여박물관, 3위는 화순으로 갔죠. 운주사, 2위는 경주의 대릉원, 1위가 서울 5대 궁궐을 소개해 주셨어요. 막상 베스트 5 꼽고 나니까 여기도 하나 좀 넣어야 되는데 하는 곳 막 지금 갑자기 떠오르는 곳 없으세요? 많죠. 어디요? 한 군데 이름만이라도. 멀리 가실 수 있다면은 저 완도군에 있는 보길도의 고산윤선도 선생의 별장 세연정을 한번 가보시면은 완도에 가서 배 타고 1시간 가면 보길도라는 곳이 있고 서편지를 찍은 청산도가 있잖아요. 그 옆에 있는데 저 오우가를 지은 고산 윤선도 선생이 제주도로 가려다가 거기 들려서 경치가 너무 좋아서 가지 않고 거기서 정자 우리나라의 정자가 정원이 갖고 있는 멋은 그 세연정 보길도를 안 가본 사람은 자격이 없어요. 그래요? 그 정도입니까? 담양에 있는 소세원하고 그리고 창덕궁의 후원하고 그리고 보길도 세연정 3개를 안 봤으면은 그건 무효예요. 보길도 세연정 시간이 조금 더 되신다면 여유가 되신다면 거기도 한번 꼭.
그러니까 베스트 6위였네요, 여기가. 아니 6위가 아니고 별격. 네, 6위로 꼽기엔 너무 억울해요. 억울합니까? 네. 예, 논외로 하는 특별 부록으로 너무나 멋진 것 여기까지 오늘 넣으면서 유홍준 교수와 함께한 이틀간의 특집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요. 교수님 어떠셨어요? 추석 이렇게 보내니까. 재미있네요. 나는 이런 걸 계기로 해서 우리 국민들이 우리 문화재를 더 사랑하고 많이 가볼 수 있는 계기만 있다면 전도하는 마음으로 나와요. 문화재 전도사입니다. 아, 참 유홍준 교수께서는 뭐 글도 참 잘 쓰시지만 이 말씀하는 거 듣다 보면 저는 화면으로 이 기행 다녀오는 것보다 더 재밌어요. 그래요? 아, 네. 참 재밌습니다.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곳으로 만들어주시는 전도사입니다. 유홍준 교수와 함께 풍성한 추석을 보냈네요.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연휴 남은 기간도 여유롭게, 복되게, 풍요롭게 보내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반가웠습니다. 예, 교수님 건강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오늘도 추석 특집으로 꾸며드렸습니다. 어떻게 넉넉하게 보내셨나요? 휴일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지만요. 월요일부터는 출근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예, 연휴에 밀린 뉴스들 꼭 챙겨야 할 것들 싸가지고 저는 월요일에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연휴 마무리 잘 하시고요. 마지막 곡 변진섭의 새들처럼 들려드리면서 인사 나눕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 쇼. 애청자 여러분, 편안한 연휴 보내고 계십니까? 정말 끝날 것 같지 않던 연휴의 끝이 이제는 보이네요. 벌써 금요일입니다. 추석 특집으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추석 특집도 오늘이 마지막 시간인데요. 마지막까지 꾹꾹 눌러서 오늘 풍성하게 준비했습니다. 1부는 가을 남자 영화평론가 오동진 씨와 함께 가을 여행, 가을 영화 여행 떠나고 있는데요. 이제 2편 남겨놓고 있습니다. 어떤 영화들을 골라오셨을지 잠시 후에 만나보시고요. 2부에서는 어제에 이어서 유홍준 교수와 함께 알쓸신명, 알면 알수록 신비한 국내 명소들 찾아가 보고 있죠. 오늘 3위, 2위, 1위 남겨놓고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광고 듣고 출발합니다. 추석 특집 김현정의 뉴스쇼 오동진 평론가와 함께하는 가을 영화 여행. 오늘 오동진 씨 마지막 시간으로 모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유홍준 교수님한테 전해주세요. 그러니까 저도 뭐 월간지에서 한 2년 넘게 영화 명소? 그러니까 영화가 촬영된 곳. 네. 영화 속 명소. 그거 제가 다녔어요. 그러셨어요? 정말 고생했어요. 유홍준 교수님 제가 잠시 후에 나오시면 고생하셨다고. 박하사탕. 왜 그 설경구 씨가 나 돌아갈래 그 철도. 그렇죠. 그 어딘지 모르시죠? 어디예요? 네, 충북 어디 있어요. 그 철도 찾아서 그거 올라가서 똑같이 사진 찍고 곳곳을 다니고 있다고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전하겠습니다. 유홍준 교수가 진짜 많이 다니신 분인데 그분이 고른 5곳이 나오고 있어요. 이따 가면서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동진 씨는 그리고 영화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가을 영화. 네. 오늘 첫 번째 영화는 뭡니까? 더 테이블이죠. 요거 안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더 테이블? 이 작품 제가 굉장히 소품을 봤는데 기억이 오래 남고요. 이 작품이 사실은 올 하반기에 나온 수작 중에 상위 랭크될 영화라고 생각하고요. 김종관 감독이 사실은 많은 영화를 만들었고요. 독립영화계의 길이나예요. 독립영화계의 단편 많이 만들고 장편 많이 만들고 그렇지만 대중적 어프로칭이 좀 뭐랄까요, 좀 스스로 노력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대중성은 조금 부족할지 모르지만 뭐 영화계에서 아주 호평받는 독립영화 감독이죠. 이전에 최악의 하루라는 한예리 씨가 나왔던 영화를 작년에 소개한 적이 있었죠. 저 봤어요. 네, 최악의 하루. 정말 좋았어요. 그렇죠. 김종관 감독이 잘 만드는 감독입니다. 그 한예리 씨가 또 나왔네요. 그렇죠. 여기도. 네. 좋아하는 배우는 계속 쓰게 돼 있어요. 감독이.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얼터 에고 이런 페르소나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죠. 자신의 페르소나. 그렇죠. 또 다른 나. 그렇죠. 그래서 아마 김종관의 페르소나는 한예리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요즘 합니다만 어쨌든 더 테이블은 더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테이블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만난 남녀 4쌍에 대한 얘기입니다. 정유미, 정은채, 한예리, 임수정 순으로 나오죠. 정유미는 그 만난 남자가 어떤 남자냐면 예전에 고등학교 동창 혹은 중학교 동창 뭐 이렇게 예전에 어렸을 때 동창이에요. 정유미는 탑스타가 돼 있죠. 그런데 탑스타 된 상태에서 예전에 남자친구, 대학 때 사귀던 남자친구다 정말. 대학 때. 네, 대학 때 잠깐 사귀던 남자친구. 그러니까 지금은 헤어진 전 그렇죠. 남친을 전 남친을 만나서 스타가 돼서 왜 그렇죠. 만났어요? 스타가 돼서 옛 남친 만나고 싶어 해서 만난 거예요. 누가? 남자애가. 근데 여자는 자기가 스타로 살지만 과거에 순수했던 그런 시절을 잠깐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 남자가 뭐 괜찮았어. 또 예상컨대 남자는 훨씬 기우는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늘 자기가 갖게 되는 열등감과 뭐 등등이 관계를 해칠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헤어지는 것을 의지로 작동시킬 때 그 참 안타까운 얘기거든요. 그렇죠. 임수정은 매우 의도적으로 가벼운 척 굴지만 사실 임수정도 마음 아파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헤어지는 것. 사랑의 색깔은 굉장히 다양하다. 그리고 사랑은 저는 이 영화들을 보면서 이 영화 에피소드를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어쨌든 사랑은 구애받지 말아야 된다. 사랑하게 해주자. 우리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렇죠. 뭐 이런 겁니다. 그거 뭐 대단한 일이라고 그냥 사랑하게 해주면 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더 테이블 굉장히 매력적인데요. 옴니버스식 영화. 참 그리고 특징이 뭐냐면 김종관 감독 굉장히 여성적이잖아요. 여성적 시선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러네요. 김종관 감독의 그 뭐랄까요 세계관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지고요. 그 사랑에 대한 스토리는 그게 소설이 됐든 영화가 됐든 연극이 됐든 기본적으로 자전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기의 경험이 밑바탕 되지 맞아요. 않는 그 러브 스토리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전부 다큐멘터리처럼 담아내진 않더라도 아마 김종관 감독에게는 정유미 에피소드, 정윤채 에피소드, 한혜리 에피소드, 임수정 에피소드 다 있을 겁니다. 그 얘기를 4개의 옴니버스로 풀어냈습니다. 저는 올 한 해 주옥 같은 저예산 상업 영화라고 생각하고 주옥 같은 아트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1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이건 사실은 다양성 영화에서 이거 어마어마한 기록이라고 그렇죠. 그래요. 저 오늘 가서 이거 당장 보겠습니다. 더 테이블. 어떤 노래 하나 듣고 올까요? 가수 장재인 씨 좋아하시잖아요. 예. 그 장재인 씨가 뮤직비디오를 요 영화를 가지고 콜라보를 했어요. 뮤직비디오를. 네. 그래서 장재인 씨의 노래 그거 듣겠습니다. 다정한 그날의 네 손길 그것 때문인지. 추석 특집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동진 평론가와 함께 떠나는 가을 영화 여행. 어느덧 마지막 편까지 왔네요, 오동진 씨. 이번에는 마지막 편은 정말 고민 많이 해서 골라오셨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제 휴일의 끝에 정신을 차려야 되거든요. 정신 차려야죠. 이게 너무 이제 지금 넉넉히 있었으니까 두뇌 게임 좀 해야 돼요. 두뇌 게임 영화 어떤 겁니까? 지적 스릴러 한 편. 인비저블 게스트란 그 영화 골라왔고요. 이것도 개봉작이죠. 인비저블 게스트 보이지 않는 초대 손님 뭐겠습니까? 살인자죠. 살인 영화. 인비저블 게스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야기의 시작은 밀실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의 시작은 사실은 한 그 나이 먹은 여자 변호사가 살인 용의자로 몰린 그 남자를 찾아가서 사건을 재구성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호텔에서 마주 앉아서 그때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남자가 플래시백으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밀실에서의 살인 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이 남자, 그러니까 여자를 죽였다고 지금 이 남자는 몰려 있는데요. 그 여자하고의 관계가 내연 관계예요. 남자는 가정이 있고 여자는 비교적 굉장히 유복한 집안의 유부녀예요. 둘은 내연 관계인데 어쨌든 어느 호텔 밀실에 있다가 갑자기 누군가 침입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그 침입한 누군가 인비저블 게스트한테 머리를 맞고 그 거울에 부딪혀서 기절했는데 깨어보니까 여자가 죽어 있는 거죠. 그래서 경찰이 들이닥쳤는데 깨워서 막 그랬더니 밖에서는 복도에서 웅성웅성하고 사람들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자물쇠는 걸려 있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시면 밀실이에요. 다 자물쇠 걸려 있고 침입한 흔적도 없고 나간 흔적도 없는데 여자는 죽어 있다. 그러니까 아주
유력한 용의자인 거죠. 첫 번째 용의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탈출구가 없는 밀실에서 그렇죠. 나는 네. 정신이 있고 한 사람은 죽어 있는 그렇죠. 거니까. 나는 누군가에게 맞았다. 그래서 여기 상처도 있어요. 예. 근데 믿어주지 그럼에도 않아요. 불구하고 들어온 흔적이 없고 들어올 그런 비밀 통로도 없고 예. 탈출한 흔적이 없는데 없는 그럼 거예요. 당신이 죽인 것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남자가 자신의 누명을 벗어나겠다고 변호사하고 얘기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변호사는 얘기하는 거죠. 도대체 네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걸 얘기해줘. 그렇죠. 너는 나에겐 진실을 얘기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서서히 얘기를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냐면 그 사실은 둘이서 미래를 즐기다가 오다가 교통사고를 내는 거죠. 거기서부터 이제 사건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통사고가 나서 누군가 죽은 거고요. 누군가 죽은 것을 은폐한 것이겠죠. 이 두 남녀 사이에 비밀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자가 죽은 거죠. 그러면 과연 누가 죽였을까? 이 사람들은 사실은 두 사람은 살인자인 거죠. 그러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것을 공동살인자인 거죠. 그 경찰 신고를 안 했으니까. 그러네요. 그리고 시신을 유기했으니까. 그렇다면 분명히 이 여자를 죽이려고 하거나 이 남자를 죽이려고 하는 동기가 있는 누군가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밀실이에요. 그러니까 요 얘기를 푸는 겁니다. 이거 두뇌 게임이네요. 이건 무슨 셜록 홈즈 느낌의. 근데 저는 단박에 풀었어요. 푸셨다고요? 저는 제가 셜록 홈즈, 루이팽, 제가 안 본 그 아가사 크리스티, 뭐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제가 좋아하는 작가인 로렌 샌더슨 안 본 게 없어요. 저 어렸을 때. 전 중1 때부터 아주 음습한 추리극을 다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 딱 보고 그냥 범인 맞추셨어요? 네, 밀실 살인 사건은 다 방식이 있습니다. 잠깐만, 저도 뭐 지금 하나 떠오르긴 하는데 yes or no만 해주실 수 있어요? 네. 이 죽은 여성의 내연녀의 남편. 알아서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기 동기는 있죠. 그렇죠. 동기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기 있는 사람은 여자의 남편일 수도 있고 남자의 부인일 수도 있고. 그리고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의 인척관계에 누군가일 수도 있죠. 부모일 수도 있고 누군 다 있죠. 아니면 정의로운 경찰일 수도 있죠. 재밌네요.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그 음모극은요. 너무 복잡하게 보시면 답을 잘못 고르세요. 틀렸는 모양이네요, 제가. 상상해 보시면 되고요. 너무 단순하게 고르시긴 했어요, 정말. 그러니까요. 앞으로 저 앵커만 하시고 이제 형사 쪽으로 이런 쪽은 가시면 안 됩니다. 탐정 쪽은 안 되겠습니다. 이 영화 스페인 영화고요. 스페인이 사실은 영화를 잘 만드는 국가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낯선데 사실 스페인 영화 하면 스페인에 알레한드로 아메나바르 같은 감독, 디아더스 같은 영화나 예전에 테시스 이런 영화, 공포 영화 잘 만들어요. 그래서 스페인이 사실 영화적 강국이기도 한데 경제적으로 좀 많이 안 좋았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미국 영화나 일본 영화 약간 외에는 다른 외국 영화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아요. 맞아요. 우리가 좀 거르는 게 있어요. 영국 영화, 프랑스 영화, 스페인 영화, 이탈리아 영화 다 좋거든요. 근데 저 영화 산업 구조가 지나치게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스페인 영화를 만나시는 또 다른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런 얘기 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야? 이런 것. 내가 좀 화를 내야 돼. 이걸 말아야 돼. 표현해야 돼. 막 이런 거. 눈썹 하나의 그 움직임이나 그 입꼬리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게 사실은 얼굴 표정에 모든 것이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라이툼이라는 미드에서도 얘기하듯이. 그러니까 그런 섬세한 것들을 담아내기 때문에 일부러 클로즈업을 굉장히 강조해서 잡았고요. 그런데 배우가 그것을 견뎌내야 되거든요. 정은채가 해내요. 부담스러운 거죠, 상당히. 배우한테. 아주 섬세한 연기해야 돼요. 아주 섬세하게. 손끝 하나, 떨림 하나, 아까 말씀드린 눈가에 그렇죠. 흐르는 이런 전율 같은 동공의 확대나 이런 등등까지도. 그래서 두 번째 에피소드가 기술적으로 굉장히 완성된 영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특이해요. 한예리는 전문 사기꾼이에요. 사기꾼이요? 네, 결혼 사기꾼. 결혼 사기꾼. 남자한테 나와요? 접근해서 돈 많은 남자한테 특히 그리고 이혼남이나 이런 남자한테 접근해서 재산 뺏고 일종의 블랙 위도우죠. 그러니까 저 등치는 사람이네요. 그렇죠. 남자 등치는 그리고 이혼하고 이제 위자료 받고 이런 건데 이제 그 건너편에는 김혜옥이라는 그 중년 우리 탤런트 아시죠? 그 중년 여배 정말 연기 잘하죠. 제가 나문희 씨 얘기했습니다만 김혜옥 씨도 거의 버금가지 않는. 잘하죠. 버금가는? 네, 버금가는. 네, 그렇죠. 김혜옥 씨는 뭐냐면
사기꾼이긴 사기꾼인데 하늘이보다는 약간 떨어져요. 뭐냐면 엄마 역할 결혼식장에서 아하. 가짜 엄마 역할 전문 사기꾼이에요.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이 왜 만났어요? 근데 카페에서. 이 한예리가 자기가 결혼을 하니까 엄마 역할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처음엔 이제 또 다른 사기인 줄 알았어요. 예.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하늘이가 진짜 좋아하는 남자를 만난 거예요. 드디어 네. 진짜 사랑을 만난 겁니까? 사기꾼이 진짜 좋아하는 남자를 만났는데 아무것도 아닌 남자인 거예요. 그냥 아주 평범한. 네. 지금까지는 돈 많은 재벌 뭐 그렇죠, 이런 사람들 그렇죠. 잡아서 돈 많은 재벌 사기쳤는데 사기치려다가 그 밑에 비서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직원을 만난 거야. 근데 진짜 사랑에 근데 빠졌어요. 정말 사랑에 빠진 거야. 이 남자가 너무 좋은 거야. 예. 이 남자가 너무 착하고. 어허. 그래서 정말 결혼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가짜의 얘기지만 예. 이게 진짜인 거예요. 어허. 가짜가 진짜가 된. 어쩌면 우리는 모든 인생을 진짜처럼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위선과 거짓 속에서 일상을 살아가는데 단 한 번만이라도 예. 그 진실을 추격하거나 뭐 진실을 찾거나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이 여자가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 상황에 앉은 두 사람. 그래서 그 중년 그 여자도 예. 엄마 역할도 그래서 진지하게 짜는 거예요, 판을. 근데 그 얘기가 이상하게 가슴이 아파요. 그래요. 한 부모가 없나 보죠, 그러니까. 그렇죠. 여기서 네. 한예리 씨는. 한 여자는 이제 마지막이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유일하게 진실된 결혼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예. 그 여자는 자기가 예전에 딸을 잃었던 여자고 그래서 역시 진실되게 도와주려고 하는 사기꾼 두 여자의 이야기죠. 저는 이 스토리가 제일 좋았어요. 이게 제일 좋으셨어요. 네. 이게 가슴을 절절하게 해요. 네 번째 에피소드 임수정은 놀던 여자예요. 돈이 많아. 예. 결혼도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뭐 집안끼리 정략 결혼도 있고 근데 사랑하는 남자가 건너편에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임수정이 맡은 역할은. 그냥 나 결혼할게. 나 결혼 후에도 그냥 같이 살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커플의 에피소드도 예. 많이 아쉬워요. 마음속이. 그러니까 먹먹한 느낌이 드는데 그러니까 딱 그 순간. 헤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남자는 계속 그런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혹시나 하는 만났는데 아닌 거예요. 이 남자가. 만난 목적이 따로 있었어. 어떤 겁니까? 사진 한 장 찍자는 거죠. 뭐 이런 거. 네. 이런 인증샷 나 그렇죠. 네. 스타랑 옛날에 사귀었어라고 아무리 동료들한테 말해도 동료들이 네네. 믿질 않는데요. 네. 그래서 나랑 사진 한 장 찍자. 한마디로 찌질남 네. 요새 말로. 속물근성의 남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제가 어제 소개해드린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처럼 스스로가 갖고 있는 과거의 기억이 다르게 편집돼 있고 예전엔 제가 나를 좋아했거나 내가 쟤를 좋아했는데라고 했지만 사실 다시 만나보니까 꼭 그랬던 것은 아닌 거죠. 이런 이 커플들이 사실 굉장히 현실성 있는 커플이에요. 이런 사람 많죠. 그렇죠. 네. 그렇죠. 두 번째 얘기 정은채는 제가 이 두 번째 에피소드 참 좋아해요. 저는 사실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세 번째 에피소드가 제일 좋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두 번째,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정은채 씨가 만난 남자는 한 4개월쯤에 하룻밤을 같이 잤어요. 그냥 만약에 요새 말로 원나잇 스탠드를 한 거죠. 예. 너무 좋았던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이 남자가. 참 짧게 막 파편적으로 만난 것 같아요. 불꽃 튀듯이 그냥 하루 만났는데. 자세한 얘기는 안 나와요. 그 예전에 얼마나 만났는지 아주 잠깐 만나고 남자가 여행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 뭐 티벳 이런데. 잠깐 만났는데 그 다음에 장거리 여행을 가버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 여행 갔다 올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제일 황당한 게 뭐냐면 남자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 같고 나도 저 남자한테 푹 빠지는 것 같은데 갑자기 남자가 여행 갔는데 그럼 대부분 여자들은 자기도 준비하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딜 같이 가야 되는지. 근데 혼자 간대. 이제 사랑이 막 시작됐는데 혼자 간대. 그럼 진짜 그 남자는 가망 없어요. 그게 짜증나는 경우네요. 이게. 근데 이제 그럼 그것도 용서해. 뭐 혼자서 또 남자가 또 고독을 씹을 수도 있겠지. 하고. 또 티벳 같은 데 간다고 하니까 또 새로운 어떤 인생의 전기를 마련하려고 저러나 보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보냈어요. 막 티벳하고 막 유럽도 간 거야 보니까. 근데 그 4개월 동안 연락을 한 번도 안 하는 거야. 4개월 동안 연락 두절? 그러고 만난 거예요? 그 4개월 후에 와서 이제 만난 거야. 여자 짜증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자는 헤어지려고 나온 거예요. 근데 또 마침 이 남자가 작전이었는지 어쩐지 그 4개월 전에 잘 때 자기 방에 시계를 풀어놓고 갔네. 그게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 돌려줘야죠. 이제 시계 돌려주러 나온 셈이에요. 나온 셈이고 그래서 이 가망이 없구나. 이 남자는 도대체 이런 남자가 있을 수 있나.
사랑하는데 예, 근데 아직도 여자의 그 이 표정에는 이 남자에 대한 그 미련이 있어. 화를 내고 있지만 짜증 내고 있지만 그렇죠. 사랑의 감정은 남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일말의 뭔가에 어떤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요 얘기를 담고 있어요. 아니 근데 왜 특별히 이 에피소드가 근데 이 뒤가 좋아요. 뒤가 어떻게? 젊은이들답게 이뻐요. 아, 얘네들은 이렇게 사랑하겠구나. 약간의 이렇게 요 밀당 귀엽다. 요즘 젊은이들의 사랑. 남자가 사실은 사랑하는 거였구나. 아하. 근데 이제 아이들답게 젊은이들답게 표현이 좀 서투르고 예. 그러니까 넘겨지는 오해와 편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말은 끝까지 들어야 된다고. 예. 사실 남자가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아니 왜 4개월 동안 연락 안 했는지가 나와요? 뒤에 나오죠. 네, 사실은 더 깊은 있군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있군요. 네. 그 얘기하지 마세요. 그렇죠. 예, 이 얘기 이뻐요. 그래서 저는 그 정은채라는 배우가 사실 홍상수 영화에 많이 나왔는데 이 영화에서는 이 에피소드에서 카메라가 대부분 클로즈업이에요. 그러니까 잠깐 투샷, 그러니까 그 풀셔트 잠깐 정도 나오고 대부분 원샷으로 계속 클로즈업을 왔다 갔다 해. 정은채와 남자 배우.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도?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내밀한 그 감각이 사실 중요하잖아요. 심리. 그러니까 이 남자가 나를 좋아하는 걸까 이런 거.